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인지발달 두 번째 파트 정보처리 이론하고 이제 지능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이론은 비교적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우리가 삐아찌랑 비고치기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인지발달 쪽에서 그나마 최근 이론들을 다루고 있고 아주 최근의 이론들도 조금씩 다루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지능 파트는 좀 전 별로 재미없어 하는데 그 정보처리로는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발달적인 특성들을 갖다가 정보처리 이론의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뭐 이제 이해하다 보니까 가장 메이크 센스하게 어떤 인간의 발달을 설명하는 게 정보처리 이론이 아닐까라고,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른 뭐 이후에 나오는 뭐 애착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정보처리 이론을 설명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가끔 제가 텐션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물론 지금 이전 수업에도 타타타타타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원래 제가 말이 안 빨랐거든요. 제가 말이 안 빨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이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지도 교수님 영향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잘 모르면은 질문하고 꼭 메일이나 이런 걸로 질문을 하세요. 자, 정보처리 이론.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와 얼마나 유사한가. 정말 뭐랄까, 공대생스러운 생각이죠. 어,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컴퓨터를 바탕으로 다시 또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만 들어도 막 되게 흥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과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과를 잘못 선택한 그 과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나누잖아요. 원래 약간 좀 이과 성향인데, 여러분들 느끼기 어때요? 뭐 문이과 성향 나누는 게 또 좀 웃기긴 한데, 저는 이과 타입 같아요, 문과 타입 같아요?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까 뭐 이과 타입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니 그래도 이제 문과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정보처리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저장 모델이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갖다가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 봤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아마 심리학 개론 시간에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있을 때 자극은 언제나 존재하죠, 옆에. 제가 이제 강의를 녹화한 와중에 여기 조명 두 개가 있고, 이쪽에서 데스크탑이 돌아가고 있고, 앞에는 이제 시간 보려고 이제 핸드폰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고, 뭐 책상이 이제 너저분하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극으로서 저한테 이제 유입이 돼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눈을 감거나 귀를 막거나 어떤 감각 자극을 통제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이. 자, 어쨌든 유입이 이렇게 쭉 되면 감각 저장이라는 걸 하나 거치게 돼요. 이 감각 저장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있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각 및 지각 이런 데서 시각과 관련된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이 어떤 대상을 인식을 하는 게 항상 저렇게, 뭐 제 앞에 이제 카메라가 있고 시선 처리를 위해서 이제 라이언이 있거든요. 라이언. 라이언을 여기다 이제 붙여놓고 시선 처리를 하는데, 아무튼 이 감각 저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항상성 있게 딱 고정된 상태로 인식하진 않아요. 인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감각과 지각에서. 이게 이제 계속 뭐 중첩되고 쌓이고 이래갖고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정지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저 라이언 모양으로 인식하긴 하지만, 실제로 어쨌든 감각이 받아들여지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게,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감각 저장이라는 거는 무언가가 슥 하고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또 배울 거예요. 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요 간단한 내용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감각 저장이 슥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휘발성 지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휘발성 지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휘발성 지식이 뭐 어떤 거?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슝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들을 때 수업 시간에 이러다가 딱 수업 끝나고 교실 문 나가면 갑자기 다 까먹는 거랑 이제 비슷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의 집중을 하지만 발달 심리학이 워낙에 내용도 많고 게다가 이제 저 앞에서 화면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말도 엄청나게 빠르고 막 이러니까 정신을 잠깐 놓으면 갑자기 확 지나가 있잖아요. 아무튼 감각 저장은 주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슉 하고 날아가는데, 어쨌든 입력은 등록이 돼요. 입력은 등록이 되고 주의를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 좀 개념적인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쇼텀 메모리하고 워킹 메모리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완전히 구분해서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좀 구분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단기 기억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어떤 정보가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되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뭘 통해서? 주의 집중 과정을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 유지가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이 감각 저장된 게 주의 집중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오냐면 이제 처리 프로세스 데스크로 오는 거예요. 처리 프로세스 데스크로 와가지고 조직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리저리 이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워킹 메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발달심리 요 시간에는 이 두 개를 그냥 동일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중간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이 따로 알아보세요. 어쨌든 이 단기 기억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조작하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돼요? 유지하고 조작이 되면은 어디로 가요? 장기 기억으로 갑니다. long-term memory. 지식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 정보 처리 책력을 비교적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기억이 영구적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동차량 모델이라든지 기억 이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전에 제가 어떤 논문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 기억 용량이 신문 몇십 년치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것 같긴 한데, 외국 논문이었어요. 아무튼 거의 비교적 영구적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날까? 이런 걸 한번 왜 기억이 안 날까? 그럼 기억은 영구적이지 않은 건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물론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시납스로 이제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안 쓰잖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학기에 다시 또 예를 들어 종합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졸업시험을 본다든지, 발달심리를 갖다가 졸업시험 선택을 했는데 옛날에 배웠던 걸 다 까먹었어. 왜 기억이 안 될까? 왜냐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연결이 이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끊어져서, 물론 이제 다시 슬쩍 보면은 연결이 되긴 해요. 연결이 돼서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던 건데 그 순간에 기억이 안 나고 있다가 한참 후에, 왜 우리가 막 설탕 현상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가 이제 생각을 할 듯 말 듯 하는 거, 생각을 할 듯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정보와 여기 있는 정보가 이제 연결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 정보가 돼가지고 기억이 나는 건데, 일시적으로 여기가 이제 끊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계속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찾다 미로 찾기 하면서 찾다 해서 딱 연결이 되면은 그거야 라고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일단 근데 여기는 끊어진 거죠. 원래 연결되어 있던 부분은 끊어지고 요게 이제 다른 루트로 어떤 기억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 그래서 접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억을 한다는 거고, 접속이 안 되면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정보는 항상이라기보다 어떤 정보는 그 뭐지? 상대적으로 비교적 영구적으로 뇌 속에 저장이 되긴 하지만, 이런 정보를 인출하기 위해서 어떤 뇌 세포들끼리의 연결, 뭐 전기적 신호가 이제 가나 안 가나, 뭐 이런 것들이 끊어졌을 때, 아니면 다른 루트로 갈 때, 다른 루트로 가야지만 이제 기억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제 장기 기억은 정보 처리 책략 혹은 여러 가지 경험 뭐 그런 것들이 비교적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기 기억을 이제 인출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반응 아웃풋으로 빼겠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시험을 보는 과정,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나서 시험을 볼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자, 수업이 계속 그 영상 강의를 이제 틀어놓고 유입이 되죠. 유입이 되는데 영상 강의 창 이렇게 여기 윈도우 이렇게 창 있으면은 여기다 그냥 딱 숨겨놓고 여기서 막 게임을 한단 말이야. 뭐 그 들어오긴 하죠. 들어오긴 하는데 감각 저장이 되긴 해요. 근데 주의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다 날아가요. 근데 이제 영상 강의를 갖다 크게 틀어놓고 나서 계속 이제 그 강의안 보면서 필기하면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요. 그럼 주의 집중을 하는 거죠. 주의 집중을 하면은 단기 기억에 가가지고 우리 자극이 일단 유입이 되면 감각 저장이 되고, 거기서 이제 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단기 기억 혹은 워킹 메모리에서 얘네를 갖다가 이제 조직화하고 막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출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중 저장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자, 내가 다중 저장 모델을 갖다가 여기다가 그 저장을 했잖아요. 여기다 저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언가가 여기를 톡톡톡톡 두들기는 거죠. 톡톡 두들기. 야, 다중저장 모델 빨리 꺼내봐. 라고 했을 때, 다중저장 모델은 이거야. 라고 이제 정보를 꺼내고, 자, 여기 새로 유입된 정보는 뭐예요? 시험 문제. 다중저장 모델은 무엇인가라는 시험 문제가 유입되고 주의 집중을 통해서 단기 기억에 들어오게 되고, 장기 기억에 있던 다중저장 모델에 대한 내용이 여기로 딱 들어와가지고, 이 두 개를 이제 매칭시키는 뭐 비교하거나 뭐 아니면 다시 또 뭐 내용 같은 것들을 뭐 서술형이면은 쓰기 위해서 뭔가 계속 작업을 하겠죠. 계속 작업을 해서 시험지의 답안으로 쓰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똑똑똑 두들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똑똑똑 두들기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실행적 통제 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실행적 통제 처리는 어떤 뭐 따로 뭐 기관 여기 전반적인,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다 삥 둘러쳐져 있잖아요. 이런 감각 저장과 단기 기억, 워킹 메모리와 장기 기억을 모두 관장하는 어떤 체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 계획, 수행, 주의 조절, 적절한 기억 처리와 해결책 선택하고 잠정적 해답과 해결책을 이제 조정하는 건데, 이 실행적 통제 처리는 어디서부터 영향을 미치냐? 주의 집중 단계부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우리가 정보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는 지금 한여름이니까 교실은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교실에는 에어컨이 틀어지게 되겠죠. 겨울이면 이제 히터가 틀어지겠지만, 그런 어떤 히터라든지 에어컨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옆에서 데스크탑을 놓고 있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놓고 있거나 할 때 데스크탑 팬 소리라든지 노트북 팬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입력이 되고 있어요. 살짝만 주의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데스크탑에서 돌아가는, 이게 열심히 돌아가는 팬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 말은 내 주의가 저쪽으로 쏠렸다라는 거, 인식은 한다라는 거죠. 그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막 한참 말하다 보면 이런 데스크탑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강의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내 주의 용량, 주의 능력을 갖다가 100% 강의하는데 이제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저게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몰입 과정? 몰입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주의를 조절을 하는 것,
게 이제 실행적 통제 처리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 적절한 기억 처리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도 이 단기 기억 혹은 워킹 메모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집중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요런 어떤 그 데스크로 딱 와요. 정보들이 뚝뚝뚝뚝뚝 와갖고, 자, 얘를 갖다가 잘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어야지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행적 통제 처리가. 자, 그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얘를 갖다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할까 해서, 자, 여기 보면은 정보 처리 책략도 장기 기억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럼 야, 툭툭 두들겨 갖고, 야, 어떻게 해야지 기억을 잘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제 그 임포트 시키는 거죠. 임포트 시켜갖고, 야,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얘는, 그러니까 그 내 주인은 말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 야, 빨리 말하게 시켜. 입 열어. 혹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유미의 세포들처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아주 개인적으로 저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인간의 사고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디테일한 게 약간 메타포도 가지고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언제지? 예전에 나왔던 그 영화 나온 거, 한국말로 갑자기 영어도 제목도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정서와 관련된 그 디즈니인가 픽사인가 영화 있었잖아요. 이모션 뭐였는데? 모르겠다. 아무튼 거기서 이제 각각 정서와 관련된 어떤 세포는 아니지만 요인들이 의인화 돼갖고 막 이제 뭐 슬펐다가 막 기뻤다가 막 슬픔인가 흙 만지면 막 애가 막 확 우울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랑 거의 그거보다 더 좋은 그 만화 웹툰 같아요. 약간 천재인 것 같아요. 무빙건이. 자, 아무튼 뭐 얘기하다 말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막 이제 말하면서 계속 이제 정보를 유지하고 조작을 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장기 기억에 저장될 수 있도록 쭉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쭉 저장이 되면은 시험 문제가 들어왔을 때 이 시험 문제랑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이거 맞는 거네, 뭐 이건 틀리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행적 통제 처리가. 잠정적 해답과 해결책 같은 것도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히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세부적인 프로세스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저분할까 일단 좀 다 지울게요. 자, 많이 깨끗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요런 어떤 프로세스가 뭐랑 닮았냐? 우리가 정보 처리로는 뭐에서 시작했다 그랬어요? 기껏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인간은 컴퓨터가 얼마나 유사한가, 요걸 이제 생각하는 이상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정보가 유입이 되고, 감각 저장은 뭐예요? 우리 가끔,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어디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죠. 이 컨트롤 C를 한 상태에서 어떤 정보가 클립보드에 들어가 있을 때 얘를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 V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데로 옮겨지지도 않고 어떤 시스템 메모리상에 계속 이제 상주를 하는 거죠. 잠깐 갖고 있는 거야. 잠깐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이제 깜빡 잊고 다른 걸 이제 컨트롤 C 해버리면은 이전에 컨트롤 C 했던 거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감각 저장의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V를 갖다 놓고 나서 단기 기억에 집어넣고 저장은 이제 컨트롤 S를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인출은 오픈이고, 이 단기 기억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조작하고 뭐 하는데요? 처리하는 곳이에요. 컴퓨터에서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게 누구예요? 얘가 CPU가 되는 거고, 장기 기억은 이제 옛날에는 HDD 많이 썼지만 요즘 SSD 많이 쓰죠. 저장 장치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메모리
가 되는 거고, 아웃풋으로 나가는 건 이제 뭐 모니터가 되는 거고, 유입은 키보드나 마우스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실행적 통제 처리는 누굴까? 얘도 컴퓨터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얘도 있어요. 얘가 뭐냐면 OS예요. 윈도우나 아니면은 iOS 뭐 이런 그 맥 OS 이런 것처럼 실행적 통제 처리라고 하는 뭐예요? 메모리 같은 것도 할당하고 관리하고 CPU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최적화 시키고 저장이 되면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뭐 어쨌든 우리가 쓰는 윈도우라는 그 OS라든지 아니면 iOS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극이 입력되고 자료가 입력되고 저장되고 다시 출력하는 모든 과정을 갖다가 컨트롤하죠. 얘가 없으면은 우리는 계속 이제 C 드라이브 땡땡에 들어가 가지고 도스에다 명령을 입력하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것도 나름대로 도스도 실행적 통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간단하게 다중 저장 모델을 설명을 했어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다중 저장 모델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이해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감각 저장이라고 하는 건 감지한 원래 감각 입력을 단순한 잔상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고 했을 때 제가 전화번호를 0102 띠띠띠띠 띠띠띠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한번 들었을 때 뭐뭐뭐의 뭐뭐뭐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잠깐 살짝 걸쳐 있죠.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냥 한번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으면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계속 뭐예요? 뭐뭐뭐뭐의 뭐뭐뭐뭐 뭐뭐뭐의 뭐뭐뭐 이렇게 계속 이제 외우고 그 주의 집중을 하면서 외우고 주의 집중을 하면서 이제 외우고 반복하는 건 이제 단기 작업 기억 경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의 집중을 했기 때문에 걔를 잠깐 딱 잡고 있고 이 멱살을 잡고 제 전화번호의 멱살을 잡고 어디로 가냐? 단기 작업 기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얘는 많은 양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강의 영상 녹화를 하면서 지금 등도 그러니까 조명도 2개나 켜놓고 있고 진짜 온라인 강의 준비하는데 별이 별짓을 다 했어요. 여기 지금 배경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크로마키 롤도 사고, 원래는 요 마이크도 아니었고 그냥 무선 갑자기 왜 이런 얘기, 무선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여기다 걸고 했었는데 소리가 좀 작고 음질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방송 녹음용 마이크도 때로 사고 뭐 아무튼 뭔 얘기가 되겠지? 뭐가 굉장히 많고 돌아가는 소리도 많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도로에서 막 빵빵거리는 소리도 뭐 나긴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저장이 돼요. 책상이 지저분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시각 시각 자극 입력 기관 그 눈을 통해서 다 들어오긴 하는데 이걸 갖다가 다 처리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나는 지금 라이언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고 있거나 그거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들어오지만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하고 후속 처리가 없는 감각 저장은 소실되기가 쉽습니다. 여기 서 있는 후속 처리가 뭐냐면 주의 집중을 통한 작업 기억 혹은 단기 기억으로 이관하는 거예요. 후속 처리란 주의 집중을 통한 단기 기억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없으면은 감각 저장은 이제 소실되기 쉽습니다. 자, 단기 작업 기억. 우리는 작업 기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개념적으로는 이 두 개는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어떤 과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자극이 몇 초 정도 저장되고 조작될 수 있는 정보 처리 두 번째 이제 저장고고, 여러분들이 개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이제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를 이제 외울 수 있다라고 이제 기억하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단기 기억과 작업 기억을 다시 또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단기 기억
작업 기억. 단기 기억은 말 그대로 어떤 정보를 짧은 순간, 그러니까 짧은 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다. 라는 그 어떤 결과적인 어떤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인 거는 얘를 갖다가 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단기 기억에 와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기억하게 할 수 있다가 이제 단기 기억이고,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정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보를 주의 집중을 통해서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얘를 갖다가 장기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단순히 이제 유입된 정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작업 기억은 장기 기억에 있는 걸 가지고 끌어올려 갖고 유입된 정보와 비교하고 여러 가지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는 혹은 들어온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어떤 그 기억으로서, 기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든 의식적인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혹은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일시적으로 저장한 정보를 이제 사용하고, 굳이 이제 조금 나누자면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건 단기 기억적 관점이고, 일시적으로 저장한 정보를 사용하는 거는 작업 기억적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어쨌든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좀 달라요. 그다음에 장기 기억, 세상에 대한 지식과 과거 경험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보 처리 및 문제 해결 전략 같은 것도 저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험 공부를 잘할까, 이런 전략들도 다 장기 기억에 들어가게 돼요. 자, 방대한 정보들이 비교적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장기 기억 같은 경우는. 계속 써 먹어야지 이 기억들이 유지가 되지, 안 쓰면은 점점 까먹게 돼요. 우리 신경계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안 쓰면 신경계 손실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근손실 같이. 이런 것처럼 계속 공부를 하고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여기 뉴런, 딱히 뉴런의 어떤 연합들이 강해진다라기보다는 그냥 기억의 어떤 연결이 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실행적 통제 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제가 이제 executive control이라고 하고 옆에 function이라고도 썼는데, 요즘에 이제 실행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실행 통제, 여기 실행 기능. 자, 메타코그니션, 인지와 인지적 활동의 조절에 관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타라고 하는 거는 뭐뭐 위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지 위에 있는 거예요. 인지와 인지적 활동의 조절에 관한 지식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인지 활동을 할 때 그 인지 활동을 감독하는 인지 체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끔가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내 활동에 대한 나 자신의 모니터링이죠. 그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거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정보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식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이제 메타코그니션, 상위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위라는 단어를 몇 번 보게 될 거예요. 얘가 뭐 하냐면 주의 집중의 대상을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 녹화하다가 갑자기 돌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 잠깐 멈칫하거든요. 아까도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끊으라고 순간 버퍼링이 막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걸 까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를 이제 컷해야 되는데 이게 컷이 잘 안 된 거지. 주의 집중 대상이 여기여야 되는데 여기가 안 되고 요 아래가 이제 돼버린 거죠. 이 메타코그니션은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 갖고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집중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그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 위한 전략 사용 같은 것도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저장할까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했었죠. 그 지식이 어디 저장된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 장기 기억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장기 기억이 메타코그니션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정보가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어 있지만 이 정보를 꺼내는 역할을 하는 게 메타코그니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키잖아요. 그 파워포인트가 뭐냐면 하나의 어떤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때 이제 반짝했다가 이제 꺼진 프레지나 아니면은 맥을 쓰는 학생들은 뭐지 그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제가 맥을 안 써갖고 아무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죠.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얘를 갖다가 작업 따위로 올리는 거. 올리는 거는 물론 이제 내가 실행을 하는 거긴 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전략을 갖다가 실행을 시켜갖고 요 작업 CPU를 이제 갈구는 상황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다? OS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 같은 것도 이제 인출하는 게 이제 메타코그니션이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작업 기억에서 계속 이제 여태까지 경험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어떻게 인출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유미의 세포들이 굉장히 좋은 웹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물론 이제 개그 요소도 있고 진지한 것도 있긴 하지만 거기서 이런 어떤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떤 전략이 있고 어떻게 비교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거의 완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본 학생들 있으면은 한번 공감할 거예요. 안 본 학생들 한번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뭔가 알콩달콩한 얘기보다는 공대생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긴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인출하는 게 이제 메타코그니션 얘기를 하고 실행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실행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원에 가게 돼가지고 이제 실행 기능 공부를 하다 보면은 executive function이 있고 effortful control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executive control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effortful control은 아주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얘네들이 어떤 조절을 하기 위한 체계를 이야기할 때 effortful control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런 어떤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체계를 이제 executive control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이라기보다는 이 executive function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꽤 오래됐거든요. 70 몇 년인가 60 몇 년에 이제 신경 학자에 의해서 이제 처음 사용이 됐었고 어쨌든 정의는 이제 사고와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인지적 조절 과정이니까 어떤 개념이 얘도 이제 상위 인재 개념으로 사용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헷갈리니까 실행 기능과 실행적 통제 처리는 그냥 같은 거라고 똑같은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달라서 표현한 용어가 달랐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조금 차이가 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과자에 과자에 시럽이 아니라 파우더, 맛 나는 파우더 있잖아요. 그게 이제 더 발려있냐, 덜 발려있냐, 요 차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사고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저는 이제부터는 실행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실행적 통제 처리라고도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헷갈리는 건 내가 시험 문제 안 내지 않을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이거든요.
자, 사고와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인지적 조절 과정으로 정의가 되고, 뭐, 계획, 주의 전환, 의사결정, 작업 기억, 문제 해결, 억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공부를 하다가 또 마주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용어가 좀 낯익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새우깡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새우깡은 새우 맛 가루하고 밀가루하고 기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새우 맛 가루하고 밀가루하고 기름이 새우깡의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개념,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는 사회과학이죠. 여기서 다시 좀 연구법 얘기를 좀 할 수도 있긴 한데 어떤 개념이 있으면은 이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이 있어요. 이 구성을 개념하고 있는 하위 요인들이 있고 이 요인들을 뭐 다 거꾸로 말하면은 여기 있는 이 요인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큰 어떤 심리학적 구성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울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하나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울한 거에 이제 뭐 하위 요인도 있어요. 신체적 요인이 있고 뭐 정신적 요인이 있고 뭐 행동적 요인이 있고 이렇게 신체적인 우울이랑 정신적인 우울이랑 행동적인 우울이랑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세 개가 합쳐져 갖고 전반적인 우울의 개념으로 구성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심리학에서 이제 뭐가 이제 어떤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알아두면은 이제 뭐 좋으니까 뭐 그렇구나 알면 좋은 거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실행기능의 요인. 원래 학자들마다 실행기능의 요인을 다 다르게 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계획주의 전환, 의사결정, 뭐 작업기억, 문제해결, 억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작업기억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지적 유연성, 뭐 전환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미야케라는 학자하고 동료들이 2000년에 지금까지 나온 실행기능 연구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중에서 모든 연구들에서 빠지지 않고 나온 요인들이 뭐냐면 작업기억, 인지적 유형성, 뭐 전환 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반응 억제. 이 세 가지 요인만큼은 모든 연구에 다 포함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실행기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작업기억이나 인지적 유형성, 반응 억제 이 세 개가 실행기능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나온 연구 싹 다 종합해 보니까 이거 세 개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어. 그럼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학자들 알아서 그냥 베리에이션 만들어. 니들 맘대로 해. 예를 들어서 포카칩 같은 게 이제 기본 포카칩이랑 언니언이랑 바베큐랑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예요? 감자하고 기름하고 뭐 소금이에요. 그런 게 이제 실행기능의 요소가 이제 작업기억, 인지적 유형성, 반응 억제라고 하는 거랑 포카칩인가? 포카칩? 아무튼 그 감자칩의 기본적인 요소는 감자하고 기름이랑 소금 이렇게 세 가지라고 되어 있는 건 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뭐 언니언을 추가하면은 이제 의사결정을 추가하는 거고 바베큐를 추가하게 되면 문제 해결을 추가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 이 실행기능에 관심이 있으면은 한번 논문들을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되게. 제 석사 논문이기도 했고 박사 논문에도 사용이 됐고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뭐 간단히 요 실행기능의 역사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보면은 역사라기보다는 이야기되는 개념들이 처음에는 이제 실행기능의 여러 가지 요소로 막 이야기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야케가 아니야 세 개야 라고 이제 정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젤라조라는 학자가 젤라조 맞나? 실행기능이라는 것은 핫 프로세스하고 콜드 프로세스 두 가지로 구성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핫 프로세스하고 콜드 프로세스라고 쿨 프로세스인가? 아무튼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 그래서 핫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서적인 어떤 조절을 하는데 사용되는 실행 기능이고, 뭐 쿨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인지적인 어떤 문제 해결 이런 데 이제 그 사용되는 실행 기능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코 무나카타라는 학자는 이제 인지적 유연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학자예요. 그래서 뭐
그러다 인지적 유연성 얘기가 나오고, 요즘에 인지적 유연성에 대한 연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논문이 아마 2014년인가 15년에 나왔는데, 국내에서 이제 상담 전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요런 계열에서 인지적 유연성에 대한 연구들이, 석사 학위 논문들이 최근 들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실행 기능의 여러 요소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재밌어요. 나만 재밌어. 자, 어쨌든 요 실행 기능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얘는 뭐지? 이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영상인데, 여러분 5분짜리 동영상인데 보면은 영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봐두세요. 실행 기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달하냐면 이른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발달을 해요. 그 다음엔 발달하지 않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른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이렇게 발달을 하다가 성인 지나고 이제 중년기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뒤집어진 U자 형태로, 물론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발달은 급격하게 하는데 떨어지는 건 뭐 이렇게 떨어지겠지. 왜냐면 내가 한 요쯤 있거든. 급격하게 떨어지면 안 돼. 실행 기능은 전두엽 발달과 시기적으로 유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실행 기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가 5세에서 7세, 5세에서 6세 요런 그 사이에서 한번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 때 한번 발달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두엽 발달이 5세에서 6세 뭐 요 사이 한번 슉 하고 발달하고, 그때 어떻게 보면 전두엽이 수초화라든지 뭐 이런 거 기능 같은 것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전두엽의 수초화가 또 언제 나타난다 그랬어요? 앞에서 청소년기나 요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그럼 이제 실행 기능은 뇌 어느 부위와 관련이 많은 거예요? 전두엽 혹은 전전두엽과 관련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 5세 이제 급격히 발달 이유는 전두엽 발달과 시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 봐서 또 삐아제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삐아제의 어떤 기간이 나눠지는 시기가 우연의 일치라 그래야 되나?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전조작기에서 구시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대충 7살쯤이에요. 만 5세면은 7살 정도 되겠죠. 그리고 형식 조작기로 가는 게 11살 이후긴 한데, 뭐 그거는 사람마다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올라갈 때 확 아이들의 어떤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가 뭐 이런 실행 기능, 그러니까 실행 기능의 발달이보단 전두엽의 발달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전두엽의 발달하는 시기가 실행 기능에 영향을 주고, 뭐 삐아제가 얘기한 어떤 그 발달 단계를 이제 구분짓는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해를 해도 돼요.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어때? 아님 말고. 물론 이제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져야 될 자세 중 하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 혹은 결론 같은 것들을 내려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은 좋아요.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학부생 혹은 그 학부생들이 가진 어떤 특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거 나름대로 노력해서 결론을 냈다 하면은 그거 나름대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주 하던 얘기가 있었는데, 검증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가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박되지 않았다면은 계속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근거를 제시한다면은. 반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뇌피셜로 이것저것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실행기능 연구 도구는 뭐 이런 것들이 하노이 탑 과제라든지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위스콘신 카드 소팅 태스크를 갖다가 조금 뭐 이렇게 변형시킨 뭐 듀얼 디멘션 카드 소팅 태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노이탑 과제 같은 거는 저도 이제 집에 갖다 놓고 집에 있어요. 이게 규칙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만 움직일 수가 있고, 작은 거 위에 큰 게 올 수가 없어요. 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는 거 하나 있으니까, 자, 요거 두 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1번. 빨간 거 옮기고, 그 다음에 주황색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거 옮기고, 그러면 이렇게 층별로 쌓아지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쌓아지는데, 이게 아마 최소 횟수가 2의 n승 마이너스 1인가? 2의 n승 플러스 1인가? 이럴 거야, 아마, 공식이.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고 가장 빨리, 그 다음에 가장 적은 횟수로, 최소 횟수로 올리게 되면은 실행 기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장식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집에서 갖다 놓고 마음 복잡한 일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저거 막 옮기고 있어 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하고 있느니 차라리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다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 카드 소팅 태스크는 원래 이제 치매 환자들을 갖다가 구분하거나 노인들 대상으로 이제 인지 기능 볼 때 많이 쓰는 도구긴 한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쓰여요. 요건 이제 지금 색깔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4개가 있고, 모양이 이제 4가지가 있죠. 별 동그라미, 그러니까 1, 2, 3, 4.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면은 4, 4, 64장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진행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빨간색 2개, 녹색 2개, 노란색 3개, 파란색 4개 이렇게 놓고 나서 분류를 하라 그래. 자, 지금부터 색깔별로 구분을 할게요. 막 분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개수대로 구분할게요. 막 구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모양대로 구분할게요. 이렇게 룰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이전의 룰을 갖다가 억제를 하고 다시 새로운 룰로 바꿔야 되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환 능력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이전에 있는 걸 억제하는 능력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있고, 제가 연구해서 이제 사용했던 건 이제 플랭커 태스크라고 해서, 캐나다에 있는 대학 이름 까먹었어. 에이들, 앞에 있는 잘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학자 교수님 랩에서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이제 만들었는데, 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성인들도 잘 못했어요. 뭐냐면, 파란색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가운데 물고기가 타겟 물고기예요. 요 타겟 물고기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플랭커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랭커 이펙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목표 자극 옆에 방해 자극이 있으면 그거에 방해를 받아갖고 수행이 떨어진다, 약간 요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 자극, 이 강의를 보고 컴퓨터를 트는 순간 옆에 뭐가 있어요? 넷플릭스도 있고, 게임도 있고, 아니면 크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방해 자극에 의해서 메인으로 해야 되는 이 강의를 갖다가 안 들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유튜브로 볼 경우는 옆에 이제 관련 영상 다른 거 이제 뜨거나, 여태까지 내가 봤던 영상들이 옆에 뜨면서 이제 게임 영상 좀 볼까? 이렇게 이제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자, 아무튼 이 플랭커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파란색 물고기는 가운데가 타깃이고, 분홍색 물고기는 양쪽에 옆에 4마리가 타깃이에요. 그랬을 때 요 타깃이 가리키고 있는 요 화살표 방향대로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눌러야지만 맞게 하는 거예요. 요 분홍색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요 4마리가 다 같은 방향으로 되고 있어요. 자, 첫 페이지에서 1페이지에서는 파란색 물고기로 시작해요. 실험 시작할 때 이제 애들한테
보통 이제 아이들 실험하기 성인은 이제 거의 만점 찍어요. 처음엔 좀 헤매긴 하는데 거의 만점 찍는데 애들한테 자 이렇게 파란색 물고기가 있어. 이 물고기한테 우리가 먹이를 줘야 되는데 파란색 물고기는 가운데 물고기한테만 먹이를 주면 돼. 자, 먹이를 주려면 어떻게 하려야 되냐면은 요 키보드 방향, 요 물고기가 어느 쪽을 보고 있지? 그럼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뭐 얘기를 할거면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자, 우리 키보드에서 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물고기한테 먹이를 줄 수 있어. 한번 줘볼까? 그래서 이제 줘요. 주면 이제 액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막 여기서 이제 효과음 나오면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표정을 짓게 돼요. 표정을 짓게 되면 이제 자 물고기가 지금 이제 먹이를 먹었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지금 네 이래요. 그럼 이제 자 그럼 시작해 볼까? 다 알았어? 시작한다. 하면 이제 파란색 물고기는 가운데를 계속 보면서 이제 좌우를 눌러야 되는데 옆에 이제 다른 물고기들이 방향이 지게 왔다 갔다 파란색 물고기는 같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다른 방향일 수도 있어요. 뭐 그것도 이제 디스컨그런트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그걸 한참 하다 보면은 이제 자 요번에 이제 분홍색 물고기가 나왔어. 이제 분홍색 물고기는 요 옆에 네 마리가 배가 고파. 얘한테 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이제 똑똑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키보드를 눌러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럼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이제 이전에 파란색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뭘 봐요? 처음에는 얘를 보게 되죠. 그래서 반응이 틀려요. 반응이 계속 뭐 어쩌다가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틀리는데 점점 이게 오반응이 나오게 되면 아 맞다 분홍색은 옆에 있는 애 분홍색은 옆에 있는 애 하면서 리마인드를 하면서 다시 주의가 그 양쪽에 있는 그 물고기한테 가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분홍색이 익숙해진 다음에 저는 그 좀 잔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랜덤으로 제시가 돼요. 그럼 이제 파란색과 분홍색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 가운데 봤다가 옆에 봤다 가운데 봤다 옆에 봤다 가운데 봤다 하면서 그 내가 목표한 자극을 갖다 계속 보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이제 청기백기라고 하면 너무 올드해 보이나? 아무튼 그런 거야. 청기백기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실행 기능 강화하기. 원래 실행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하버드 그 대학 제 아동 발달 센터에서 여러 가지 영상하고 그 다음에 실행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 공개를 했어요. 물론 영어긴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요것도 한번 여기 이제 링크 표시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PDF가 떠요. 영어긴 하지만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실행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에이들 다이아몬드라는 그 분이 Tools of Mind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Tools of Mind라는 프로그램 만들 이것도 이제 실행 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5살 때 실행 기능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했죠.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는 발달 심리학에서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민감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민감기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이후 발달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 다이아몬드 논문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의 학업 준비성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유치원에서 학교로 갈 때 애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전에는 이제 막 규칙 없고 자기들이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앉아있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뭐 숙제도 있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굉장히 혼란해 하는데 실행 기능이 잘 발달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물론 완전히 혼란하지 않을 수 있어. 그 혼란을 겪지 않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좀 다른 아이들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좀 더 빨리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뭐 그런 연구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거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연구 바이 연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실행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겠는데, 그 실행 기능에서 뭐 요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행 기능에 뭐 요소가 이제 작업 기억이랑 인지적 유형, 뭐 반응 억제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깜빡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방학이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봄 혹은 뭐 연휴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뭘 해야 돼? 아니면 아침에 학교를 가야 돼. 아침 7시부터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난 굉장히 졸리단 말이야. 아침에 예를 들어 수업이 1교시면은 어떤 기분이, 내가 만약에 수업 시간 1교시에 잡았어. 잡아가지고 난 집에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데 거의 한 2시간이 걸려. 제가 1학년 때 그랬어요. 연교시 수업을 들어가지고 집도 굉장히 멀었는데 연교시 수업을 들으려면은 집에서 5시 반에 나와야 돼. 아무튼 뭐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내가 어떤 현재 상태는 뭐예요? 졸린 상태야. 졸린 상태에서 뭘 억제해야 돼요? 현재 상태는 졸린 상태인데 목표하는 상태는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 졸린 상태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작업 기억 내에 정보를 계속 표상을 해야 돼요. 안 가서 결석하면은 발달 심리학은 결석 한 번에 2.7점이 날라간다는데 그럼 결석하면 몇 개를 더 맞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집에 이른다. 학교 가야 돼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환 능력. 주의 전환 및 과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주의 전환은 이제 침대 밖으로 이제 주의를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빨리 씻어야 돼. 뭐 옷을 갈아입어야 돼. 라고 하면서 학교를 가야 되는 주의를 계속 돌리면서 또 뭘 해야 되냐면 반응 억제. 이 반응 억제는 간섭 반응 억제랑 주요 반응 억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간섭 반응 억제가 주요 반응 억제가 될 수 있고 주요 반응 억제가 간섭 반응 억제가 될 수 있는데 요 상황에서는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목표하는 거는 학교를 가는 거죠. 목표하는 거는 학교를 가는 거고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뭘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졸린 거를 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상태가 졸린 거기 때문에 내 지금 주요하게 억제해야 될 대상은 졸린 걸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요 반응을 억제해야지만 어떤 목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졸린 게 주요 반응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엄청 졸려요. 현재 수업 듣고 있는 데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막 졸음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졸음이 쏟아지는데 여기서는 주요 반응은 수업을 듣고 있는 거고 졸림이 나를 계속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졸림을 깨기 위해서 허벅지를 꼬집는다든지 일어선다든지 아니면 이런 활동하는 게 간섭 반응 억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 요렇게 이제 간섭 반응 억제와 주요 반응 억제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실행 기능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어떻게 조절하느냐. 내가 졸린데 자고 일어났는데 학교를 가고 싶은데 계속 졸려. 그러면은 이 졸린 거를 계속 억제를 하고 일어나야 돼 라고 하면서 정보를 계속 이거 수업 안 가면 한 번에 2.7점 깎여 라고 하면서 계속 작업 기업에 나한테 이제 알람을 계속 주면서 뭘 해야 돼? 내 행동을 어떻게 침대 밖으로 굴러 떨어져서라도 이제 침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졸린 주요 반응을 계속 억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 같은 것들을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걸 빼먹고 이야기를 각각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아무튼 뭐 얘기가 굉장히 길긴 했는데 정보처리이론의 초입에서 실행 기능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뭐 요 다음에 이제 다중 저장 모델의 발달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번 시간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